짐이라 불린 엄마는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나야. 경숙이. 경수가 너 왜 국제전화야? 지금 어디야? 미영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 베트남이야. 단속 온천이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날 두고 가버렸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고 여권도 없어. 나 혼자 남았어. 그날 저는 평생을 믿고 살아온 가족에게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한순간에요. 외국 땅, 베트남의 낯선 산속에서 저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올해 67, 이름은 이경숙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5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떴고 외아들 재민이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재민이는 반듯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몇 년 뒤 하은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하은이가 참 싹싹해 보였어요. 어머니, 엄마처럼 편하게 지낼게요라며 잘 보이려 애쓰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혼 전이었어요. 결혼 후 하은은 확 바뀌었어요. 아들이랑 단둘이서만 얘기하고 저는 마치 그 집에 덧붙여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끓인 미역국은 짜요. 어머니는 따로 드세요. 처음에는 그저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알게 됐어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분리였다는 것을. 명절 때마다 하은이 친정에만 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니까요. 하지만 몇 달 전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여행 가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 어디로? 베트남이요. 온천 휴양지로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그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니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하은이가 저를 배려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날씨, 한적한 산속 온천, 아름다운 자연.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무언가 이상해졌습니다. 하은아. 왜 오늘은 아침 안 먹니? 어제도 안 나오고. 아, 어머님, 저희가 오늘 아침에 마을 나갔다가 점심 먹고 올게요. 하은은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웃고 나갔습니다. 재민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하은의 뒤를 따랐고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작은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민이가 한번 뒤돌아봤을 때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그리고 그날 밤까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숙소 주인은 영어를 거의 못했고 저 역시 손짓 발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 선, 마이 패멀리. 저는 사진을 보여주며 간절히 물었지만 주인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 3일, 그리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가방엔 제 여권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방 안 서랍에 넣어뒀는데 사라졌습니다. 숙소 주인도 영어를 거의 못하셨고 저는 손짓발짓으로 가족이 나를 두고 떠났다고 말해보려 했지만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가까운 마을로 내려가 어렵게 공중전화를 빌려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가, 너 지금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대사관은? 미영아,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내가 치매에 걸린 척 했거든. 일부러.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사실 이 여행은 제가 계획한 복수였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를 짐처럼 여긴 지 오래였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그 말들 속에 담긴 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치매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물건도 놓고 밥도 한 번씩 태우고 길도 헷갈리는 척했죠. 그러자 어느 날 하은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여행이나 다녀와요. 자연도 좋고 산속이니까 조용할 거야. 그 말이 이상했어요. 하은이가 자발적으로 여행을 가자고? 그때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끝장낼 준비를. 베트남 도착 후 저는 몰래 숙소 주인에게 부탁해 제 여권과 비상용 핸드폰을 따로 맡겼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비밀이라는 단어와 돈 몇 장이면 통하는 법이죠. 그리고 마지막 밤 아들이 제 방에 와서 속삭였죠. 어머니, 내일 저희 먼저 나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좀 더 쉬세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얘네는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베트남 다랏 산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적한 온천 숙소. 밤이면 개 짖는 소리도 멀게 들릴 만큼 조용한 곳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속내를 처음으로 정말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방 문 딱 10cm 정도 열어뒀던 그 틈 너머에서요. 하은아, 내일은 그냥 우리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말로 이대로 어머님 두고 가자는 거야? 하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죄책감에 가까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해봐. 하루 종일 반복되는 질문 불 꺼졌는지 확인해도 다시 묻고, 회사에선 스트레스 받고, 하은 너도 몸 버려가며 애쓰잖아. 이제 우리 인생도 살아야지. 어머니는 좋은 공기 마시며 여기 남아 계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솔직히 나 요즘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 순간 제 심장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나를 낳은 내 아들이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서러운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속이 일순간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이유를요. 그 시작은 2년 전이었습니다. 하은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첫 아이였고 재민이와 하은이가 참 많이 기다렸던 아이였죠. 그날 하은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앞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죠. 하은아, 문 좀 열어봐. 어머니가 미역국 끓였어. 됐어요. 그냥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차가운 말투였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금 하은이가 얼마나 아플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도. 그 이후 며칠간 하은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재민이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종종 건너뛰었고 말도 줄어들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무언의 시간이 필요한 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식구가 아니라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가족이 화목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웃었고 더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친정엄마가 한동안 와서 같이 지내도 될까요?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분도 혼자 계신다는데 같이 지내며 서로 의지도 되고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은의 어머니가 집에 오신 날부터 재민이의 눈길은 오롯이 두 사람에게만 쏠렸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 어머님이 이미 해주셨어요. 그 반찬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제 역할은 줄어갔습니다. 식탁은 4명이 아닌 3명이 앉는 구조가 되었고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젓가락 소리도 민망해 TV도 끄고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부엌에서 재민이와 하은 그리고 하은의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왠지 그 웃음소리 속에 제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귀가 아팠습니다. 나는 이제 웃음거리가 된 걸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눈빛으로 날 대하는지, 어떤 말투로 건너뛰는지.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감기로 몸살을 앓는 날, 주방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타는 냄새에 놀라 주방으로 달려갔고 하은이가 울컥하며 소리쳤죠. 어머니, 진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은은 날 더더욱 경계했습니다. 위험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치매인 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고요? 스스로 망가져 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나를 불편해하고 꺼려하고 멀리하는지를 제 눈으로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말로는 걱정돼요, 어머니. 잘 챙겨드릴게요 하면서도 눈빛은 늘 피하고 대화는 형식적인 것뿐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들이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의무로 견디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베트남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여행이나 갈까? 외국 온천지 좋다더라. 하은은 놀란 듯 웃었고 재민이는 고민하다가 결국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출국 직전 재민이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권이랑 휴대폰은 내가 챙겨줄게요. 공항에서 정신없으시잖아요. 그 순간 이 아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몰래 2번째 여권을 발급받고 비상용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녹음기와 메모 수첩도 챙겼고요. 그리고 오늘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마침내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나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온천 좀 더 즐기시고 천천히 나오세요. 그녀의 미소는 하루 전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죄책감과 함께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안도감.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4월 3일 오전 8시 45분. 하은과 재민이 나를 두고 숙소를 떠남. 여권, 휴대폰 모두 없는 상태.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여행지에 고의로 유기.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준비한 복수가 시작될 테니까요. 호텔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에 이어지는 정적. 그건 무섭고 서러운 것이 아니라 처절한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모욕보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군요. 왜냐하면 이제 더는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숙소 주인이 아침 청소를 시작할 즈음 저는 조용히 프런트로 내려가 말했습니다. 여권 분실했어요.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가고 싶습니다. 쥐죽은 듯 눈만 깜빡이던 제 얼굴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한 말투, 정확한 의사표현. 주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친절하게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을 마친 후 임시 여권이 발급됐고 다음 날 오후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진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처럼 후들거렸고 숨을 들이쉬는데도 코끝이 매캐했습니다. 그 광활한 인천공항 대합실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녹음기와 노트는 묵직했습니다. 그건 증거였고 또 하나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제 오랜 친구 미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제가 삶에서 유일하게 전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람이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며 그녀가 뛰어나왔습니다. 경수가,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널 두고 갔다고? 여기가 무슨 세상인데 그런 일이. 미영아, 잠깐만.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는 모든 걸 녹음해줘. 거실 조명 아래 녹음기를 가운데 놓고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처음엔 화를 냈고 곧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내가 먼저 지쳐버리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이건 그냥 가족 안의 불화가 아니라 노인 유기 사건이야. 그녀는 변호사 지인에게 연락했고 상담을 통해 유기 정황과 관련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차분히 두 사람 앞에 다시 나타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백업, 베트남 숙소 주인과 연락해 정황 진술 확보, 지인의 도움으로 제작한 돌봄 기록 보고서, 마지막으로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건강 진단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예상치 못한 비밀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 일주일 후 저는 재민이와 하은의 앞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근무 중인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단정한 재킷 차림, 머리는 묶고 얼굴엔 화장기 없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재민은 저를 보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검은 커피가 그의 정장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아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연락도 없이. 핸드폰을 가져간 게 누군데? 내가 버리고 간 그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뭐? 녹음기 틀까? 아니면 그때 숙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둘까? 그날 저녁 재민과 하은은 당황한 얼굴로 미영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이블에 녹음기와 수첩을 꺼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한 거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니? 엄마, 너희가 날 위험하다고 여기던 그날부터야. 밥 태운 날 내가 진짜 물을 안 부어서 그랬을까? 반찬을 2번 내놓은 날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하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재민이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근데 너희는 확인하지 않았지.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편하자고 믿은 거야. 이 사람은 치매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니? 회의실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재생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이 불가능한 순간이었죠. 재민아, 내가 날 유기했다는 사실은 이미 증거가 다 있어. 지금 이 자리는 그걸 따지려고 마련한 게 아니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쳤었나 봐요. 진짜로. 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돌아와 계신다는 소식 듣고 저희가 얼마나 후회했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런 진심의 가면에 속았던 적이 있었죠. 내가 지금 무슨 말 할지 들어봐. 나는 너희를 고소할 생각이야.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 유기죄, 외국에서 신분증도 없이 버려둔 건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엄마, 제발. 재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가 날 왜 그렇게까지 미워했는지 알고 싶어. 저는 미영이 조사해온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재민이와 하은이가 몰래 신청했던 요양원 입소 서류였습니다. 베트남 여행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위한 요양원 신청서야. 날짜를 봐.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네. 하은이가 놀란 눈으로 재민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일이었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지? 내 재산 위임장. 내가 서명한 적도 없는데. 재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거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날 불편해서 버린 게 아니라는 증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하은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누구지? 이 사람은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민이는 그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이걸 어떻게? 내가 수상하게 여겨서 조사했지. 하은아, 내가 얼마나 재민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 그건 돈이 필요했던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그렇게 짐이었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하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재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하은이가 임신했어요. 뭐라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2년 전 유산 이후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석 달 전 하은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또 잃을까봐. 그래서 하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까봐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고.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진 속 남자는 제 사촌 오빠예요. 저희가 비밀로 만났던 건 아기 위한 특별 치료를 받으러 갔던 거예요. 재민이도 모르게 혹시나 또 실패하면 상처받을까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를 버릴 이유가 되나?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유산 후 우울증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제 트라우마의 원인이 어머니와 비슷하다고. 어머니가 저를 계속 유산의 기억으로 돌려보낸다고.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은을 고통스럽게 내가 어떻게? 매일 아침 끓여주시던 미역국, 유산 후에도 계속 챙겨주셨죠.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미역국도 다시 기운내서 아이를 얻으면 된다는 위로의 말도 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하셨겠지만 저에겐 그게 매일 아침 상기시키는 고통이었어요. 넌 아이를 잃었어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저의 사랑이 오히려 상처를 줬던 걸까요? 그래서 어머니를 멀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재민이가 베트남 여행을 제안했고 재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처음엔 정말 같이 쉬려고 간 거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은이가
다시 출혈 증상을 보였어요. 그날 밤, 무슨 소리야? 내가 들은 대화는 그건 제가 하은이를 안심시키려던 거였어요. 엄마는 여기서 좀 더 쉬시다 오시면 된다고 말하려던 건데, 충격과 당혹함에 방황하던 찰나 그 순간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봐. 미영은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건 베트남 숙소 CCTV였습니다. 재민이가 하은을 부축해 차에 태우는 모습, 그리고 하은이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떠난 날 아침 촬영된 영상이에요.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하은 씨의 모습이 이제야 보이네. 병원 기록도 확인했어. 그날 호치민 한인병원에 김하은이라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다고 해.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왜 연락은 안 했어? 왜 날 그렇게 두고 갔어? 재민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은이가 출혈이 심해서 급히 병원으로 갔고, 의사가 절대 안정을 처방했어요. 베트남에서 2주간 움직이지 말라고. 그때 하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께는 말하지 말자고, 또 스트레스 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거야? 엄마, 저희가 미쳤었던 것 같아요. 하은이 상태가 위중해서 전화기도 놓고 갔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연기하신 거였다니. 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인을 해외에 두고 온 게 정당화될 순 없죠.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하은 씨의 건강 때문에 급하게 떠난 것. 다른 하나는 그걸 기회로 삼아 의도적으로 엄마를 유기한 것. 하은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두고 가자고 한 적 없어요. 병원에서 재민이 오빠가 어머니는 어쩌죠라고 물었을 때 저는 내일 데리러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계속 아프고 의사가 최소 2주 안정을 처방했지.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결정했어. 엄마는 어차피 치매가 있으니까 한국으로 먼저 돌아가 준비를 하고 나중에 모시러 가자고. 그럼 왜 숙소에 연락도 안 했어?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연락했어요. 엄마, 3번이나요. 하지만 숙소 주인이 말했어요. 손님이 체크아웃 하셨대요라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사관으로 향하던 날 숙소 주인에게 이제 간다고 말했던 것을 그들은 제가 먼저 떠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네, 엄마, 저희도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대사관에도 연락했고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확인했어요. 4월 5일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고 대사관에도 연락한 기록이 있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버림받은 진실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럼 제 복수는? 제 분노는? 하지만 내가 들은 대화는 그날 밤 너희 둘이 재민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순간적인 감정이었어요. 하은이가 계속 아프고 저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순간 약해져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갑자기 출혈을 시작했고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됐어요. 그럼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유양원 서류는? 재민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사실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은이 병원비 때문에. 그래서 엄마 통장에서 조금 빌렸어요. 갚을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유양원 서류는? 그건 엄마가 정말 치매라고 생각했으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하지만 정말로 보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오해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경수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어머니, 하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를 오해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신 게 아닌데 제가 너무 제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은은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보니 약간 불러온 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야? 저는 물었습니다. 4달이요. 하은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가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무언가가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5달. 제가 치매 연기를 시작한 때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굴었지. 너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때부터. 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달라지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가 치매라고 생각했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은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도 재민이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실수했어요. 저도 엄마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정말 엄마를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진심이에요. 미영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느꼈던 그 버림받은 고통, 분노, 복수심,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앉아 눈물 흘리는 아들과 며느리. 나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 모두 서로를 오해했던 거구나. 어머니, 하은이 흐느꼈습니다. 하은아,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말해야 해. 이렇게 숨기고 오해하면 결국 우리 모두 상처받게 돼. 재민이와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치매, 연기 같은 것 안 할게. 너희도 나를 버리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 미영이 살짝 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대화의 부재 때문이었네. 그렇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서로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서서히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작은 연립주택에 혼자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민이와 하은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지만 가까이에서 서로 도울 수 있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그것이 좋은 타협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으로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은의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우리는 함께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기 이름 지어주실래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신뢰의 징표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래도 될까? 네, 어머니. 아무도 어머니보다 좋은 이름을 지어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 첫 손주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진이 어떨까? 하는 하은이에서 따오고 지는 재민이에서 따온 거야. 두 사람의 사랑이 담긴 아이니까.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어머니. 미영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겼네, 경수가. 이긴 게 아니야. 우리 모두 이긴 거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오해가 가장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4달 후 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버림받고 버리는 것의 연속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베트남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서로를 오해한 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오해는 때로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만남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진이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어머니, 하진이 케이크 자르기 전에 사진 찍어요. 하은이 카메라를 들고 웃습니다. 케이크 앞에 모인 우리 가족의 모습. 제 옆엔 미영도 함께합니다. 그녀는 이제 제 가족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자, 하나, 둘, 셋. 촬영 버튼이 눌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해와 상처,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진짜 고려장은 육체적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버려지는 것이지요. 하진이가 제 무릎 위에서 깔깔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미래를 봅니다. 오해가 아닌 이해로, 침묵이 아닌 대화로 채워질 미래를.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진정한 복수가 용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짐이라 불린 엄마는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나야. 경숙이. 경수가 너 왜 국제전화야? 지금 어디야? 미영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 베트남이야. 단속 온천이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날 두고 가버렸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고 여권도 없어. 나 혼자 남았어. 그날 저는 평생을 믿고 살아온 가족에게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한순간에요. 외국 땅, 베트남의 낯선 산속에서 저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올해 67, 이름은 이경숙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5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떴고 외아들 재민이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재민이는 반듯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몇 년 뒤 하은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하은이가 참 싹싹해 보였어요. 어머니, 엄마처럼 편하게 지낼게요라며 잘 보이려 애쓰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혼 전이었어요. 결혼 후 하은은 확 바뀌었어요. 아들이랑 단둘이서만 얘기하고 저는 마치 그 집에 덧붙여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끓인 미역국은 짜요. 어머니는 따로 드세요. 처음에는 그저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알게 됐어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분리였다는 것을. 명절 때마다 하은이 친정에만 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니까요. 하지만 몇 달 전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여행 가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 어디로? 베트남이요. 온천 휴양지로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그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니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하은이가 저를 배려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날씨, 한적한 산속 온천, 아름다운 자연.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무언가 이상해졌습니다. 하은아. 왜 오늘은 아침 안 먹니? 어제도 안 나오고. 아, 어머님, 저희가 오늘 아침에 마을 나갔다가 점심 먹고 올게요. 하은은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웃고 나갔습니다. 재민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하은의 뒤를 따랐고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작은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민이가 한번 뒤돌아봤을 때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그리고 그날 밤까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숙소 주인은 영어를 거의 못했고 저 역시 손짓 발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 선, 마이 패멀리. 저는 사진을 보여주며 간절히 물었지만 주인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 3일, 그리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가방엔 제 여권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방 안 서랍에 넣어뒀는데 사라졌습니다. 숙소 주인도 영어를 거의 못하셨고 저는 손짓발짓으로 가족이 나를 두고 떠났다고 말해보려 했지만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가까운 마을로 내려가 어렵게 공중전화를 빌려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가, 너 지금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대사관은? 미영아,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내가 치매에 걸린 척 했거든. 일부러.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사실 이 여행은 제가 계획한 복수였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를 짐처럼 여긴 지 오래였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그 말들 속에 담긴 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치매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물건도 놓고 밥도 한 번씩 태우고 길도 헷갈리는 척했죠. 그러자 어느 날 하은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여행이나 다녀와요. 자연도 좋고 산속이니까 조용할 거야. 그 말이 이상했어요. 하은이가 자발적으로 여행을 가자고 그때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끝장낼 준비를. 베트남 도착 후 저는 몰래 숙소 주인에게 부탁해 제 여권과 비상용 핸드폰을 따로 맡겼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비밀이라는 단어와 돈 몇 장이면 통하는 법이죠. 그리고 마지막 밤 아들이 제 방에 와서 속삭였죠. 어머니, 내일 저희 먼저 나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좀 더 쉬세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얘네는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베트남 다랏 산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적한 온천 숙소. 밤이면 개 짖는 소리도 멀게 들릴 만큼 조용한 곳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속내를 처음으로 정말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방 문 딱 10cm 정도 열어뒀던 그 틈 너머에서요. 하은아, 내일은 그냥 우리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말로 이대로 어머님 두고 가자는 거야? 하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죄책감에 가까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해봐.
하루 종일 반복되는 질문 불 꺼졌는지 확인해도 다시 묻고 회사에선 스트레스 받고 하은 너도 몸 버려가며 애쓰잖아. 이제 우리 인생도 살아야지. 어머니는 좋은 공기 마시며 여기 남아 계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솔직히 나 요즘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 순간 제 심장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나를 낳은 내 아들이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서러운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속이 일순간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이유를요. 그 시작은 2년 전이었습니다. 하은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첫 아이였고 재민이와 하은이가 참 많이 기다렸던 아이였죠. 그날 하은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앞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죠. 하은아, 문 좀 열어봐. 어머니가 미역국 끓였어. 됐어요. 그냥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차가운 말투였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금 하은이가 얼마나 아플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도. 그 이후 며칠간 하은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재민이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종종 건너뛰었고 말도 줄어들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무언의 시간이 필요한 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식구가 아니라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가족이 화목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웃었고 더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친정엄마가 한동안 와서 같이 지내도 될까요?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분도 혼자 계신다는데 같이 지내며 서로 의지도 되고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은의 어머니가 집에 오신 날부터 재민이의 눈길은 오롯이 두 사람에게만 쏠렸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 어머님이 이미 해주셨어요. 그 반찬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제 역할은 줄어갔습니다. 식탁은 4명이 아닌 3명이 앉는 구조가 되었고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젓가락 소리도 민망해 TV도 끄고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부엌에서 재민이와 하은, 그리고 하은의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왠지 그 웃음소리 속에 제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귀가 아팠습니다. 나는 이제 웃음거리가 된 걸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눈빛으로 날 대하는지, 어떤 말투로 건너뛰는지.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감기로 몸살을 앓는 날, 주방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타는 냄새에 놀라 주방으로 달려갔고 하은이가 울컥하며 소리쳤죠. 어머니, 진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은은 날 더더욱 경계했습니다. 위험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치매인 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고요? 스스로 망가져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나를 불편해하고 꺼려하고 멀리하는지를 제 눈으로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말로는 걱정돼요, 어머니. 잘 챙겨드릴게요 하면서도 눈빛은 늘 피하고 대화는 형식적인 것뿐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들이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의무로 견디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베트남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여행이나 갈까? 외국 온천지 좋다더라. 하은은 놀란 듯 웃었고 재민이는 고민하다가 결국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출국 직전 재민이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권이랑 휴대폰은 내가 챙겨줄게요. 공항에서 정신없으시잖아요. 그 순간 이 아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몰래 두 번째 여권을 발급받고 비상용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녹음기와 메모 수첩도 챙겼고요. 그리고 오늘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마침내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나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온천 좀 더 즐기시고 천천히 나오세요. 그녀의 미소는 하루 전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죄책감과 함께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안도감.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4월 3일 오전 8시 45분. 하은과 재민이 나를 두고 숙소를 떠남. 여권, 휴대폰 모두 없는 상태.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여행지에 고의로 유기.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준비한 복수가 시작될 테니까요. 호텔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에 이어지는 정적. 그건 무섭고 서러운 것이 아니라 처절한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모욕보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군요. 왜냐하면 이제 더는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숙소 주인이 아침 청소를 시작할 즈음 저는 조용히 프런트로 내려가 말했습니다. 여권 분실했어요.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가고 싶습니다. 쥐죽은 듯 눈만 깜빡이던 제 얼굴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한 말투, 정확한 의사표현. 주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친절하게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을 마친 후 임시 여권이 발급됐고 다음 날 오후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진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처럼 후들거렸고 숨을 들이쉬는데도 코끝이 매캐했습니다. 그 광활한 인천공항 대합실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녹음기와 노트는 묵직했습니다. 그건 증거였고 또 하나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제 오랜 친구 미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제가 삶에서 유일하게 전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람이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며 그녀가 뛰어나왔습니다. 경수가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널 두고 갔다고? 여기가 무슨 세상인데 그런 일이. 미영아, 잠깐만.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는 모든 걸 녹음해줘. 거실 조명 아래 녹음기를 가운데 놓고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처음엔 화를 냈고 곧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내가 먼저 지쳐버리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이건 그냥 가족 안의 불화가 아니라 노인 유기 사건이야. 그녀는 변호사 지인에게 연락했고 상담을 통해 유기 정황과 관련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차분히 두 사람 앞에 다시 나타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백업,
베트남 숙소 주인과 연락해 정황 진술 확보, 지인의 도움으로 제작한 돌봄 기록 보고서, 마지막으로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건강 진단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예상치 못한 비밀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 일주일 후, 저는 재민이와 하은의 앞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근무 중인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단정한 재킷 차림, 머리는 묶고, 얼굴엔 화장기 없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재민은 저를 보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검은 커피가 그의 정장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아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연락도 없이. 핸드폰을 가져간 게 누군데? 내가 버리고 간 그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뭐? 녹음기 틀까? 아니면 그때 숙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둘까? 그날 저녁 재민과 하은은 당황한 얼굴로 미영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이블에 녹음기와 수첩을 꺼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한 거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니? 엄마, 너희가 날 위험하다고 여기던 그날부터야. 밥 태운 날 내가 진짜 물을 안 부어서 그랬을까? 반찬을 2번 내놓은 날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하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재민이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근데 너희는 확인하지 않았지.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편하자고 믿은 거야. 이 사람은 치매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니? 회의실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재생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이 불가능한 순간이었죠. 재민아, 내가 날 유기했다는 사실은 이미 증거가 다 있어. 지금 이 자리는 그걸 따지려고 마련한 게 아니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쳤었나 봐요. 진짜로. 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돌아와 계신다는 소식 듣고 저희가 얼마나 후회했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런 진심의 가면에 속았던 적이 있었죠. 내가 지금 무슨 말 할지 들어봐. 나는 너희를 고소할 생각이야.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 유기죄, 외국에서 신분증도 없이 버려둔 건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엄마, 제발. 재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가 날 왜 그렇게까지 미워했는지 알고 싶어. 저는 미영이 조사해온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재민이와 하은이가 몰래 신청했던 요양원 입소 서류였습니다. 베트남 여행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위한 요양원 신청서야. 날짜를 봐.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네. 하은이가 놀란 눈으로 재민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일이었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지? 내 재산 위임장. 내가 서명한 적도 없는데. 재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거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날 불편해서 버린 게 아니라는 증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하은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누구지? 이 사람은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민이는 그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수상하게 여겨서 조사했지. 하은아, 내가 얼마나 재민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
그건 돈이 필요했던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그렇게 짐이었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하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재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하은이가 임신했어요. 뭐라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2년 전 유산 이후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석 달 전 하은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또 잃을까봐. 그래서 하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까봐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고.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진 속 남자는 제 사촌 오빠예요. 저희가 비밀로 만났던 건 아기 위한 특별 치료를 받으러 갔던 거예요. 재민이도 모르게 혹시나 또 실패하면 상처받을까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를 버릴 이유가 되나?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유산 후 우울증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제 트라우마의 원인이 어머니와 비슷하다고. 어머니가 저를 계속 유산의 기억으로 돌려보낸다고.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은을 고통스럽게 내가 어떻게? 매일 아침 끓여주시던 미역국, 유산 후에도 계속 챙겨주셨죠.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미역국도 다시 기운내서 아이를 얻으면 된다는 위로의 말도 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하셨겠지만 저에겐 그게 매일 아침 상기시키는 고통이었어요. 넌 아이를 잃었어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저의 사랑이 오히려 상처를 줬던 걸까요? 그래서 어머니를 멀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재민이가 베트남 여행을 제안했고 재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처음엔 정말 같이 쉬려고 간 거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은이가 다시 출혈 증상을 보였어요. 그날 밤, 무슨 소리야? 내가 들은 태호와는 그건 제가 하은이를 안심시키려던 거였어요. 엄마는 여기서 좀 더 쉬시다 오시면 된다고 말하려던 건데 충격과 당혹함에 방황하던 찰나 그 순간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봐. 미영은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건 베트남 숙소 CCTV였습니다. 재민이가 하은을 부축해 차에 태우는 모습, 그리고 하은이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당신들이 떠난 날 아침 촬영된 영상이에요.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하은 씨의 모습이 이제야 보이네. 병원 기록도 확인했어. 그날 호치민 한인병원에 김하은이라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다고 해.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왜 연락은 안 했어? 왜 날 그렇게 두고 갔어? 재민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은이가 출혈이 심해서 급히 병원으로 갔고 의사가 절대 안정을 처방했어요. 베트남에서 2주간 움직이지 말라고. 그때 하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께는 말하지 말자고, 또 스트레스 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거야? 엄마, 저희가 미쳤었던 것 같아요. 하은이 상태가 위중해서 전화기도 놓고 갔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연기하신 거였다니. 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인을 해외에 두고 온 게 정당화될 순 없죠.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하은 씨의 건강 때문에 급하게 떠난 것. 다른 하나는 그걸 기회로 삼아 의도적으로 엄마를 유기한 것. 하은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두고 가자고 한 적 없어요. 병원에서 재민이 오빠가 어머니는 어쩌죠라고 물었을 때 저는 내일 데리러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계속 아프고 의사가 최소 2주 안정을 처방했지.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결정했어. 엄마는 어차피 치매가 있으니까 한국으로 먼저 돌아가 준비를 하고
나중에 모시러 가자고. 그럼 왜 숙소에 연락도 안 했어?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연락했어요. 엄마, 3번이나요. 하지만 숙소 주인이 말했어요. 손님이 체크아웃 하셨대요라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사관으로 향하던 날 숙소 주인에게 이제 간다고 말했던 것을 그들은 제가 먼저 떠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네, 엄마, 저희도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대사관에도 연락했고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확인했어요. 4월 5일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고 대사관에도 연락한 기록이 있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버림받은 진실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럼 제 복수는? 제 분노는? 하지만 내가 들은 대화는 그날 밤 너희 둘이 재민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순간적인 감정이었어요. 하은이가 계속 아프고 저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순간 약해져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갑자기 출혈을 시작했고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됐어요. 그럼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유양원 서류는? 재민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사실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은이 병원비 때문에. 그래서 엄마 통장에서 조금 빌렸어요. 갚을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유양원 서류는? 그건 엄마가 정말 치매라고 생각했으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하지만 정말로 보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오해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경수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어머니, 하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를 오해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신 게 아닌데 제가 너무 제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은은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보니 약간 불러온 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야? 저는 물었습니다. 4달이요. 하은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가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무언가가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5달. 제가 치매 연기를 시작한 때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굴었지. 너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때부터. 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달라지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가 치매라고 생각했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은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도 재민이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실수했어요. 저도 엄마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정말 엄마를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진심이에요. 미영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느꼈던 그 버림받은 고통, 분노, 복수심,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앉아 눈물 흘리는 아들과 며느리. 나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 모두 서로를 오해했던 거구나. 어머니, 하은이 흐느꼈습니다. 하은아,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말해야 해. 이렇게 숨기고 오해하면 결국 우리 모두 상처받게 돼.
재민이와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치매, 연기 같은 것 안 할게. 너희도 나를 버리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 미영이 살짝 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대화의 부재 때문이었네. 그렇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서로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서서히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작은 연립주택에 혼자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민이와 하은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지만 가까이에서 서로 도울 수 있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그것이 좋은 타협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으로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은의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우리는 함께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기 이름 지어주실래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화해의 제스처였습니다. 신뢰의 징표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래도 될까? 네, 어머니. 아무도 어머니보다 좋은 이름을 지어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 첫 손주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진이 어떨까? 하는 하은이에서 따오고 지는 재민이에서 따온 거야. 두 사람의 사랑이 담긴 아이니까.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어머니. 미영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겼네, 경수가. 이긴 게 아니야. 우리 모두 이긴 거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오해가 가장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4달 후 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버림받고 버리는 것의 연속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베트남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서로를 오해한 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오해는 때로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만남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진이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어머니, 하진이 케이크 자르기 전에 사진 찍어요. 하은이 카메라를 들고 웃습니다. 케이크 앞에 모인 우리 가족의 모습. 제 옆엔 미영도 함께합니다. 그녀는 이제 제 가족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자, 하나, 둘, 셋. 촬영 버튼이 눌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해와 상처,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진짜 고려장은 육체적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버려지는 것이지요. 하진이가 제 무릎 위에서 깔깔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미래를 봅니다. 오해가 아닌 이해로, 침묵이 아닌 대화로 채워질 미래를.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진정한 복수가 용서일 수도 있다는 것을.